이 더러운 년이 또 왔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현대아이파크 오전 9시 15분. 청혼아이스 정수기 필터 교체 요청으로 출동한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그 말 한마디가 저를 30년 전 그날로 데려갔죠. 문 뒤에 서 있는 여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녀가 아니라 거실 안쪽 휠체어에 앉아 있는 80대 노인 때문이었습니다. 김정희. 저를 30년 전 한겨울밤에 쫓아낸 그 시어머니였어요. 정수기. 정수기 기사님 맞으시죠?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이미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집이어야 했을까요? 대구시 전체에 정수기가 몇만 대인데 왜 하필 이 집 필터가 고장 났을까요? 네. 청혼아이스에서 나왔습니다. 필터 교체 요청 받고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렸을 거예요. 20년간 정수기 기사로 일하면서 수만 번 해온 인사말인데 그날만큼은 혀가 꼬이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때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공국 끓는 냄새와 유자차 향, 그리고 오래된 장롱에서 나는 묘한 냄새까지. 집을 이사했어도 제가 살던 때의 집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전 시어머니의 눈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뭔가 슬픈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입술이 살짝 떨리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내 딸이 왔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에서 공구함이 떨어졌습니다. 쿵.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딸이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아까는 보자마자 욕을 하시더니 뭐지?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치매라서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당황하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마 전 남편의 아내겠지요. 그리고 저를 향해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놀라셨지요?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때 날 키우던 개 취급하면서 독하게 굴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거든요. 필터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왜 갑자기 딸이라고 하는 걸까요? 치매 때문일까요? 아, 네. 이쪽 싱크대 아래쪽이에요. 여자가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제 등을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싱크대 아래로 몸을 구부리는 순간 등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시는 분이세요? 왜 자꾸 영자라고 부르세요? 영자는 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드라이버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임신 7개월이었던 제게 시어머니가 던진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 망쳐놨다. 당장 나가.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그런데 지금은 딸이라고 부른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필터를 빼내려고 손을 뻗는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봉투였어요. 정수기 뒤편에 바짝 붙어서 숨겨진 두툼한 봉투.
시어머니가 평소에 정수기 옆쪽에 영수증과 서류들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며느리도 봐야 할 요금고지서, 지방세 납부서 등 말이에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으셨네요.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온 대화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맨날 영자 찾는다고 하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지만 내가 유언장에. 유언장? 그거 따님이 다시 써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모르는 여자 이름 들어간 거 있으면 당장 빼야 한다고 하던데요. 유언장이라고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휠체어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여자가 빨래 널러 베란다로 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제게 다가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시듯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그거 가져가. 네, 빨리 가져가.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에게 그 봉투를 가져가라고 하신 거였어요. 손에 만져지는 이 봉투가 혹시 그 유언장일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빼내어 작업용 가방에 넣었습니다. 필터 교체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이 집에서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작업 완료했습니다. 여기 확인서에 사인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석현, 제 전남편이었어요. 이게 영자야? 그가 제 복장과 정수기 필터 든 손을 보면서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일 하며 사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가방 안의 봉투, 시어머니의 이상한 말들, 그리고 30년 전 그날의 진실.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내기 전에 먼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994년 3월 15일. 제가 25살이었을 때예요. 이석현을 처음 만난 날이었죠. 정수기 설치 기사였던 저는 그의 자취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러 갔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 기사가 드물었거든요. 석현 씨가 신기해하며 여자분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하고 웃으면서 말을 걸어왔죠. 그가 살던 곳은 달서구 월성동 소규모 아파트였어요. 전세금 3천만 원짜리 24평 아파트. 그때로선 꽤 괜찮은 집이었죠. 법학과 4학년이라고 했고 사법고시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키가 175cm의 안경 쓴 모습이 꽤 지적으로 보였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가 제안했을 때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까지 남자친구라는 걸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첫 데이트는 대구 시내 롯데백화점 지하 1층 카페였어요. 커피 한 잔에 2,500원이었는데 석현 씨가 기꺼이 계산해줬죠. 앞으로 제가 다 낼게요. 여자분이 돈 낼 일 없도록 할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6개월 동안 사귀면서 석현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면 24시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서 기다리고 있곤 했거든요. 영자야, 힘들지? 내가 고시 붙으면 일 그만둬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199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석현 씨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했어요. 대구 앞산 전망대에서였죠. 영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반지는 20만 원짜리 백금 반지였는데 그때 제게는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했어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60평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꽤 부유한 집 같았거든요. 영자야, 우리 석현이 잘 부탁해. 딸은 둘 있지만 아들이 하나뿐이라 금지옥엽같이 키웠거든. 처음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고아라 무시할 줄 알았는데 편견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1995년 5월 3일 어린이날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웨딩홀이었는데 하객이 12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웨딩드레스까지 맞춰주셨거든요. 120만 원짜리 드레스였는데 우리 며느리 예뻐야지 하면서 기꺼이 해주셨어요. 신혼집은 수성구 지산동 현대아파트 24평이었어요. 전세금을 시어머니가 다 내주셨죠. 그때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시어머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어요. 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영자야,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셨거든요. 신혼 첫 달부터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직 돈벌이 안 되니 살림하기 힘들다며 용돈을 주셨어요. 매달 25일 우체국 통장에 100만 원씩 넣어주셨거든요. 석현이가 고시 붙을 때까지만 도와줄게. 그 다음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1995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까지 정확히 4년 8개월 동안 고시 포기하고 사업한다고 할 때까지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배경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이 원래 대구에서 꽤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한약재 사업을 하셨던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한약재에 대해 잘 알고 계셨죠.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그 집안의 자본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양령시에서 한약재 유통업을 시작하셨어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40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신 거죠. 특히 양령시가 전국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독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셨다고 해요. 전국 각지의 한의원과 약국에 한약재를 공급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규모가 상당했던 거예요. 게다가 부동산 투자도 일찍부터 하셨어요. 대구 시내 곳곳에 땅과 건물을 사두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 같으셨지만 실제로는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석현 씨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결국 고시에 붙진 못했지만요. 저는 정수기 회사 일을 계속했고 시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그때로선 꽤 큰 돈이었거든요. 1998년 가을, 저는 임신했어요. 7주차였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다가 알게 됐죠. 석현 씨에게 말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어요. 영자야, 우리 아기야. 태명은 뭐로 할까?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곤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좋아하셨어요. 손자 낳으면 용돈 100만 원 더 올려줄게. 손녀여도 50만 원은 올려줄 거야. 그러면서 제게 금반지를 하나 끼워주셨어요. 이건 우리 집안 며느리들이 대대로 끼던 반지야. 이제 너도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 금반지는 정말 예뻤어요.
18K 금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반지였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시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가부라고 하셨어요. 이 반지 끼고 있으면 우리 집안 아들들이 바람 안 핀다는 얘기가 있어.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석현 씨가 자꾸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스터디 그룹이 길어져서 선배들과 술 약속이 있어서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거든요. 전화를 받을 때도 화장실로 들어가서 받곤 했어요. 1999년 1월, 저는 우연히 석현사의 호출기 메시지를 봤어요. 오빠, 오늘 만날까요? 미영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물어봤더니 석현 씨는 법대 후배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임신 중이라 몸도 무겁고 얼굴도 부어 있었거든요. 예전처럼 예쁘지 않은 제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시어머니에게 털어놨더니 남자들은 다 그래. 신경 쓰지 마.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돼 하셨어요. 199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석현 씨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초콜릿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온 석현이의 목에는 립스틱 자국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을 때 석현 씨는 친구가 장난으로 묻힌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립스틱 색깔은 제가 평소에 바르던 색이 아니었어요. 더 진한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날 밤 석현 씨가 잠든 사이에 저는 그의 지갑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대구 모텔 로즈 1999년 2월 1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이용료 3만 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내를 집에 두고 다른 여자와 모텔에 간 거예요. 그것도 발렌타인데이의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찾아갔어요. 울면서 모든 걸 말씀드렸죠. 영수증도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영자야, 남자들은 다 그런 거야. 한 번쯤은 바람피는 법이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시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임신 중인데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이 낳고 바로 정수기 일까지 하면서 가정을 지켰는데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석현이 오빠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 남편이 바람피는데 그게 최선이야? 너 같은 고아한테 우리 석현이는 아까운 거야. 고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제 출신을 문제 삼지 않으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1999년 3월 2일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3.2kg의 건강한 아기였죠. 현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석현 씨가 지은 이름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출산 후 조리원에 있을 때 석현 씨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바빠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조리원에서 나온 뒤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석현 씨가 법대 후배들과 모임이라고 하고 나간 어느 저녁, 저는 아기를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뒤를 따라갔어요. 그들이 간 곳은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호프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석현 씨가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였죠.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저보다 훨씬 어리고 예뻤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석현 씨가 그 여자의 이마에 키스하는 걸 보고서야 저는 모든 걸 확신했죠. 집에 돌아와서 석현이를 기다렸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온 그에게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김미영이라는 여자가 누구야? 석현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오늘 동성로에서 봤어. 손잡고 키스하는 것까지 다 봤다고. 그제야 석현 씨가 고백했어요. 6개월 전부터 만나온 여자라고. 은행에서 일한다고. 저보다 5살 어리고 대학도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영자야,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줘. 너는 임신해서 살이 많이 쪘고 예전 같지 않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당신 아이를 낳아서 살이 쪘다고요? 당신을 위해 아이 낳고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 보기 싫다고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석현 씨가 본인이 고백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네, 우리 석현이가 그 여자 만난다는 거 알고 있었다고. 근데 뭐 어쩌겠어? 남자는 다 그런 거야. 시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집에서 애나 잘 키우면 돼. 바람은 바람이고 가정은 가정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아들을 낳아주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걸. 아들의 행복이 저보다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영자야, 용돈은 이번 달부터 끊을 거야. 네. 왜요? 석현 씨가 그 여자 만나는데도 돈이 필요하잖아. 내가 일하면 되지 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갑자기 끊는다고요? 아기를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석현이 붙잡으려면 내가 더 노력했어야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금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을 말이에요. 그 반지도 내놔. 네. 우리 집안 며느리 반지야. 이제 내가 끼고 있을 자격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빼줬어요. 4년 동안 끼고 있던 그 반지를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리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1999년 12월 24일 결혼 4주년이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석현 씨가 집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영자야,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왜? 미영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의 집안도 좋고 나랑 말도 통하고 더 잘 어울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저를 버린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할까요? 알겠어. 이혼하자. 대신 현수는 내가 키울게. 그래, 알아서 해. 그날 밤 저는 현수를 안고 집을 나왔어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4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영자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는 내게 4년 8개월 동안 월에 100만 원씩 투자했어. 그 정도면 충분히 본전은 뽑았잖아. 투자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 저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를 말하는 거야. 너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 같은 존재였어. 개도 주인이 싫어하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저는 4년 동안 며느리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도연이가 더 나은 여자를 찾았으니까 이제 너는 필요 없어졌어. 그게 현실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30년간 개 취급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만 봤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도 있고 마음도 아픈 사람이라고요. 사람? 고아원에서 자란 내가 우리 집안 사람과 같은 급이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구나. 30년이 지난 지금 그 모든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는 그 시어머니가 남긴 봉투가 들어 있었죠. 도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왜 갑자기 저를 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날 밤 집을 나온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12월 24일 밤 11시, 돌도 안 된 현수를 안고 대구 시내를 헤맸죠. 은행 ATM 기계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23만 원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가 용돈을 끊은 지 8개월, 제가 모아둔 돈이라고는 그게 다였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대구역 근처 여인숙이었어요. 밤에 애기 데리고 어디서 왔어요? 여인숙 아주머니가 의심스럽게 물어봤죠. 하룻밤에 2만 원인데 미리 3일치는 내셔야 해요. 6만 원을 내고 나니 통장에는 17만 원만 남았어요. 방은 3평 남짓한 반지하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누렇게 떠 있었죠.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동으로 써야 했고 뜨거운 물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나왔어요. 현수가 자꾸 울어서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며 시끄럽다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 첫날 밤 저는 현수를 재우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면 또 시끄럽다고 할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껴 울었죠. 현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이런 곳에서 살게 됐네. 3일 후 여인 숙비를 더 낼 돈이 없어서 나와야 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길거리 생활이 시작됐죠. 대구역 대합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찜질방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고 현수 기저귀 값과 분유값만으로도 하루에 1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때 대구역 대합실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도움을 주셨어요. 아가씨, 애기 데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빌려줄 테니까 방이라도 구해. 아주머니,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됐어.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아. 지금은 애기가 우선이야. 그 아주머니는 대구역에서 컵라면을 파는 분이셨는데 저희 모자를 며칠 동안 지켜보시다가 안쓰러워서 도와주신 거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달서구 성서 지역의 달동네에 월세 2만 원짜리 쪽방을 구했어요.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2만 원. 방 크기는 2평이었고 싱크대도 화장실도 없었어요. 복도 끝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써야 했고 설거지는 복도에 있는 개수대에서 해야 했죠. 첫날 그쪽 방에서 현수를 재우고 나서 저는 다짐했어요. 돈도 꼭 갚고 현수도 제대로 키우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 방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온돌 바닥에 이불 한 채와 현수 요람 하나가 전부였죠. 벽에는 달력 하나 걸어놨는데 그게 제 유일한 인테리어였어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2001년. 그 달력을 볼 때마다 언제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현수가 돌이 되던 2000년 3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하고선 저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새벽 신문 배달,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식당 설거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사무실 청소. 하루에 3개 일을 했어요. 신문 배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현수에게 분유를 먹이고 잠깐 재워놓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깨어서 울까봐 항상 불안했죠. 한 번은 배달 다녀와 보니 현수가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데도 바꿔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신문 400부를 배달해야 하는데 자전거로 3시간 동안 골목골목 돌아다녀야 했죠.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장갑을 끼면 신문을 제대로 넣을 수 없고 맨손으로 하면 너무 추워서 눈물이 났어요. 식당 설거지는 중국집이었는데 기름때가 끼은 접시들을 하루에 300개씩 닦아야 했어요. 손이 너무 거칠어져서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었죠. 손톱 밑까지 기름때가 끼어서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청소는 밤 10시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현수를 맡겨두고 나갈 수는 없어서 데리고 다녀야 했어요. 현수를 업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현수가 울면 잠깐 달래고 다시 청소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3개 일을 해도 계산해보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현수 옷은 중고시장에서 1,000원짜리로 사고 제 옷은 몇 년 동안 같은 걸 입었어요. 어린이집 첫날 현수의 옷이 다른 아이들과 너무 달라서 창피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브랜드 옷을 입고 왔는데 현수는 중고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현수 엄마 옷에 이름표 좀 달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이름표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웠어요. 현수가 5살이 되던 2004년 저는 정수기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청호나이스 대구 지점에서 AS 기사로 일하게 된 거죠. 월급이 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빠듯했어요. 현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용품비, 급식비, 교재비, 돈 들어갈 곳이 더 많아졌거든요. 특히 현수가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라고 할 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한 달에 8만 원이라는 피아노 학원비가 저에게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현수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던 날인데 저는 정수기 AS 일을 하고 바로 학교로 갔어요. 일하느라 손이 더러워져서 비누로 열심히 씻었는데도 기름때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나 봐요. 현수가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야라고 소개하는데 한 아이가 현수 엄마는 왜 손이 이렇게 더러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현수의 얼굴이 빨개지는 게 보였어요. 우리 엄마는 열심히 일해서 그래라고 대답하는 현수를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현수가 엄마, 다른 엄마들은 왜 다 예쁜 옷 입고 와? 물어봤어요. 엄마도 예쁜 옷 입고 가고 싶은데 현수 학용품 사야 해서 못 입고 가는 거야 라고 대답했죠. 현수가 그럼 나는 학용품 안 사도 되라고 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현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집을 보더니 현수야, 너희 집 왜 이렇게 좁아? 우리 집은 방이 4개야 라고 했어요. 현수가 우리 집도 괜찮아. 엄마랑 나랑 둘이서 살기엔 딱 좋아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로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현수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엄마, 나는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을 거야. 그러면 엄마가 덜 힘들어 하시겠지? 그런 말을 하는 현수를 보면서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아이가 엄마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현수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한다고 부모님이 오라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현수가 정말 공부를 잘해요. 특목고 진학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셨는데 특목고는 한 달 학비만 3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현수가 옆에서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일반고 가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현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죠. 학원은 못 보내줘도 혼자서도 충분히 잘했어요.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참고서를 빌려보고 정말 기특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전국 상위 1%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상위권 대학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하셨죠. 그때 현수가 엄마 저는 서울대 법대에 가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2017년 11월 현수가 수능을 봤어요. 그날 저는 일을 쉬고 현수를 배웅했죠. 현수야,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만 해. 엄마는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자랑스러워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12월 성적 발표날 현수가 엄마, 서울대 법대 갈 수 있어요? 하면서 뛰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현수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18년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2018년 3월 현수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 저는 야근을 더 많이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줘야 했거든요. 제 월급이 그때 200만 원 정도였는데 4분의 1을 현수에게 보내주는 셈이었어요. 현수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과외를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엄마께 용돈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보내줬어요. 그 10만 원이 1억보다 소중했죠. 2023년 현수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조기 졸업에 변시 스트레이트라나 뭐라나. 제가 23년 동안 정수기 기사로 일하면서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고 나서 현수가 저에게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엄마, 이제부터 제가 효도할게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현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온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어머님, 현수 오빠가 어머님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변호사로 만드신 거 정말 존경해요라고 하더라고요. 2024년 5월 현수가 결혼했어요. 부산에서 조촐하게 했는데 제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한복을 맞춰 입고 갔어요. 현수가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라고 하면서 저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달동네 쪽방에서 시작해서 현수를 변호사로 키워낸 25년.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정수기 AS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하필이면 그 집에서 그 시어머니가 계신 집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가방에는 그 시어머니가 숨겨둔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마주한 과거. 도대체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왜 시어머니는 저를 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드디어 그 봉투를 열어볼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갈색 봉투였는데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김정희, 내 마지막 뜻을 남깁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차가운 시어머니가 왜 어버이날에 저에 대한 뭔가를 썼을까요? 봉투를 열기 전에 저는 먼저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런데 현수야, 엄마를 괴롭혔던 내 할머니를 만났어. 전화 너머로 현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엄마 마음만 아플 텐데. 오늘 AS1로 그 집에 갔었어. 네.
진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현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부른 것, 치매에 걸린 것, 그리고 제가 발견한 봉투까지. 엄마,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무서워서 못 열어봤어. 엄마, 저 지금 부산에서 올라가도 될까요? 같이 봐요. 아니야, 현수야. 너는 신혼이잖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엄마, 괜찮아. 예전보다 엄마가 훨씬 강해졌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정말 전보다 강해졌을까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사무실 경비일까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때 딱 한 번 길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지요. 당황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영자야, 미안해. 네, 그때 내가 너무했구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차가운 시어머니가 사과한다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석현이가 사업 망해서 파산했어. 그 여자, 미영이라는 여자도 떠났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석현 씨가 결국 사업에 실패했고, 미영이는 그런 석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걸. 현수는 잘 크고 있어?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 내가 잘 키웠구나. 나는 못된 시어머니였는데.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약해 보이니까 말이에요. 그날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서 제게 줬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예전에 끼던 금반지야. 내가 뺏어간 그 반지. 미안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 오랜만에 돌아온 그 금반지를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반지였는데 이제는 그냥 작은 장신구로만 보이더라고요. 현수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정말? 우리 현수가? 아니, 내 현수가? 어머니도 현수 할머니시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영자야,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나 같은 할머니는 자격이 없어. 현수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현수가 시어머니께 5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지만 할머니도 제 가족이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는 저는 가끔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리 헤어질 때 저를 미워했다 해도 고아인 제가 처음으로 정을 준 어른이 혼자 사시니까 걱정됐거든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자야, 너 덕분에 현수도 보고 이렇게 안부 전화도 받고 고마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아니야, 정말 고마워. 내가 전에 너한테 못된 짓 했는데도 이렇게 챙겨주니까. 2022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초기 치매였는데 가끔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영자야,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어떨 때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나으실 거예요. 영자야,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 혹시 내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 그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래, 너는 모르는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치매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네.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치매가 더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양원에 계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 가방에는 그분이 쓴 유언장이 들어있고요. 저는 드디어 마음을 정하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손글씨로 쓴 편지 한 장과 공증받은 유언장 원본이었죠.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영자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정신이 많이 나빠져 있을 거야. 조금이라도 정신이 말짱할 때 미리 써놓는다. 우리 집안은 정말 명문가였어. 대구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지. 나는 똑똑했고 집안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어. 똑똑하고 돈도 있으니 무서운 게 없었지. 멍청하고 돈 없는 건 천하다고 생각했어. 그런 내게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순정이는 솔직히 말하면 짐 같은 존재였어. 내 평생 돌봐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지. 집안의 수치라고 여겼고 말이야. 순정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너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 남자는 순정이가 임신하자마자 도망갔고 순정이는 혼자서 너를 키울 수 없었지. 집안에서는 감축이 급급해서 쉬쉬했고 나는 너를 고아원에 보냈어. 그게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 후 나는 시집을 갔는데 불임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어. 그리고 아이 3명이 있는 지금의 교사 남편에게 재취 자리로 들어왔지. 교사라 돈은 없었지만 나의 불임 또한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필요한 남자였거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인생이었어. 나는 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워서 내 불임이라는 불완전한 상황을 감추고 싶었어. 그런데 고아라는 너를 내가 키운 아들이 선택한 거야. 돈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 친정에도 돈이 많았고 내가 사업도 잘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 아들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여서 너를 쫓아내는 것에도 별로 미련이 없었어. 그냥 사람은 소모품처럼 돈으로 갈아 끼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우리 집 며느리로 왔을 때도 나는 몰랐어. 그냥 고아원 출신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의붓딸 둘도 시집 보내고 아들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게 부질없어졌어. 그때쯤에 내 지적장애 동생을 돌보던 요양원 간병인을 통해서 알게 됐어. 동생이 지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딸아이를 찾고 있다는 걸 말이야. 간병인이 보여준 사진에는 너와 손자가 있었어. 그 순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았어. 땅을 치고 통곡했지. 나 잘난 맛에 동생의 인생과 조카의 인생까지 휘둘렀구나. 혹시나 하고 사람을 풀어서 조사해 봤는데 정말 내 동생의 딸이더라. 영자야, 정말 미안해. 너는 내 조카였는데, 내 가족이었는데, 나는 너를 모르는 척했어. 아니, 몰랐어. 내 오만함 때문에 몰랐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내 진짜 가족이야.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었다고요? 시어머니가 제 이모였다고요? 그럼 저는 제 친척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던 거예요? 유언장을 펼쳐봤어요. 공증 도장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자 김정희 1944년생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전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시가 30억 원. 두 번째, 대구 달성군 화원읍 토지, 시가 50억 원. 세 번째, 예금 계좌잔고 총 40억 원. 네 번째, 금고 내 금괴 및 귀금속, 시가 30억 원.
총 재산은 150억 원입니다. 상속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김도현과 딸 김수연, 김옥현에게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 전체의 20%, 손자 김현수에게 30억 원, 전체의 20%, 조카 박영자에게 90억 원, 전체의 60%를 상속합니다. 특별조항 박영자는 나의 여동생 김순정의 딸로 나로 인해 불의의 고생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며 김도연, 김수연, 김옥현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50억 원 중에서 90억 원을 저에게 남겼다고요? 그것도 조카라는 이유로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그동안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거예요. 저는 바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엄마야. 지금 당장 올라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엄마의 친임 오셨어. 그리고 목이 메어서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엄마? 큰 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 전화 너머로 현수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이제 엄마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그들을 상대할 힘이 생겼어요. 내일 저는 그 집에 다시 가볼 거예요. 이번에는 정수기 기사가 아니라 90억 원의 상속자로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정수기 회사에 연차를 내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수기 기사 유니폼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현수가 변호사 되고 처음 백화점에서 만날 때 입으라고 사준 정장이었죠. 가방에는 유 원장 사본과 현수가 밤새 준비해준 법률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현수가 새벽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함께 작전을 짰거든요. 엄마, 법적으로는 이미 게임 끝이에요. 공증된 유 원장이니까 그들이 뭘 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현수야, 엄마는 단순히 돈만 받으려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받은 모욕에 대한 사과도 받고 싶어? 그리고 내 아빠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고. 현관문을 누르는데 어제와는 달리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어요. 어제 그 여자가 나왔는데 제 모습을 보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어제 정수기 기사님, 왜 이렇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만나 뵀죠. 김정희 어르신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요? 어머니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유 원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여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유 원장이요? 네. 어르신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신 유 원장 말이에요. 거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석현이었죠. 누가 와? 아침부터 시끄럽게. 석현 씨가 나오다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자, 너 왜 또 왔어? 어제 AS 끝났잖아. 저는 가방에서 유 원장 사본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뭔데? 석현 씨가 유 원장을 집어들더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뭐야? 박영자에게 90억 원?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죠. 어르신께서 직접 쓰시고 공증까지 받으신 거니까요. 아니야, 이건 가짜야. 엄마가 치매인데 이런 걸 쓸 리가 없어. 그때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천천히 거실로 나오셨어요. 어제보다 정신이 더 맑아 보이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영자한테 90억 원을 준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영자야, 왔구나. 어머니, 저는 어제 딸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조카야. 내 여동생 순정이의 딸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석현이와 그의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영자가 우리 친척이라고요? 그래. 하지만 말할 수 없었지. 내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사람이니까. 시어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석현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왜 그동안 숨겼어요? 말할 수 있었겠니? 내가 고아원에 보낸 조카를 며느리로 맞았다고? 그리고 나와 너희들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내게 했던 모든 일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이 해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니, 이모. 그럼 제 친어머니 순정이는 지금 어디 계세요? 양령시에 있어. 내가 25년 동안 계속 돌봐왔어. 매달 간병인과 생활비도 보내주고. 살아계세요? 그래, 살아있어. 그때 석현 씨가 유언장을 찢으려고 했어요. 이딴 유언장 인정 못해. 엄마가 정신이 없을 때 쓴 거야. 저는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찢어봐요. 그건 사본이니까. 원본은 공증사무소와 법무법인에 다 등록되어 있어. 뭐? 진짜 공증받은 거야? 그때 현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미리 전화해서 부른 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현수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석현 씨가 물어봤어요. 너 누구야? 김현수입니다. 변호사고 영자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뭐? 너가 현수야? 그럼 내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석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기는 고시 패스도 못했는데 자신이 버린 아들이 변호사가 되어 나타난 거니까요. 현수가 서류 가방을 열어 법률 문서들을 꺼냈어요. 유언장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의 유언장은 2023년 5월 8일 공증을 받았고 당시 의사능력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은 완전히 유효하며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 번복될 가능성은 0%입니다. 석현 씨가 현수에게 소리쳤어요. 아, 내가 뭔데 여기서 법률 얘기를 해? 너는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현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태어나고 바로 아버지가 버린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유언장의 수혜자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뭐? 저도 30억 원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손자 자격으로요. 석현 씨가 유언장을 다시 확인하더니 주저앉았어요. 아들 30억, 며느리 90억. 자신은 누나들과 나눠서 겨우 10억밖에 못 받는다는 걸 확인한 거죠. 이럴 수가. 150억 중에 120억을 너희가 가져간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석현 씨가 벌벌 떨면서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그만해도 돼. 이제 너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야. 당당하게 살아. 저는 시어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어요. 이모, 오늘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 내일 함께 가자. 순정이도 너를 보면 좋아할 거야. 저는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석현 씨, 전에 말했잖아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라고. 영자야, 이제 그 언젠가가 온 것 같네요. 저와 현수는 당당히 그 집을 나왔어요. 현수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현수야,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 진짜 어머니를 만나는 일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이모와 함께 양령시로 향했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현수도 함께 갔는데 외할머니를 처음 뵙는 거니까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정장을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양령시 골목 안쪽 30년 된 낡은 빨간 벽돌집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가 내 엄마가 사는 곳이야. 이모가 문을 열며 말씀하셨어요. 안에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은 저와 닮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눈이 똑같았어요. 순정아, 손님 왔어. 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언니, 이 사람 누구야?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순정아, 이 사람이 영자야. 내 딸. 영자? 내 딸? 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계속 쓰다듬으셨어요. 영자야. 내 딸 영자.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저예요. 영자예요. 영자야. 정말 영자야? 엄마 딸 영자? 친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많이 컸네. 많이 예뻐졌어. 그때 현수가 다가와서 정중히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현수예요. 영자 엄마의 아들이에요. 친어머니가 현수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셨어요. 우리 영자가 아들도 낳았구나. 잘생겼네. 정말 잘생겼어. 그렇게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찾았잖아요. 영자야, 엄마 혼자 못 살아. 영자랑 같이 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90억 원으로 큰 집을 사서 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맞나? 김순정이라는 사람이 사는 게 여기 맞냐고.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석현이의 목소리였어요. 와, 영자야. 나 석현이다. 나와. 저는 이모와 눈을 마주쳤어요. 왜 갑자기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석현이와 그의 아내,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영자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유 원장,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다시 생각한다고요?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건데? 아니야, 내가 확인해 봤는데 유 원장에 문제가 있어. 그때 석현이 옆에 있던 남자가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이석현 씨로부터 의뢰받아왔어요. 무슨 의뢰요? 김정희 어르신의 유 원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증명하는 의뢰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무효라고요? 무슨 근거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김정희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은 시점과 유 원장 작성 시점을 비교해 보니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이미 공증할 때 검사받았어요. 하지만 그 검사가 부실했을 수 있어요. 다시 의료진의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그때 현수가 나섰어요. 부산. 변호사님, 실례지만 어느 로펌 소속이신가요? 아, 저는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변호사가 당황하더니 중얼거렸어요. 그건
지금 명함이 없어서. 현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혹시 변호사 자격증 없으시죠?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부산 지역 법무법인 변호사라서 웬만한 변호사들은 다 알아봐요. 말투나 법률 지식으로 봐서는 변호사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가짜 변호사가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어요. 아, 까불지 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러더니 갑자기 협박조로 말을 바꿨어요. 김영자 씨,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90억 원 중에서 일부만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조용히 넘어갈 텐데. 저는 이제야 이해했어요. 석현 씨가 깡패들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석현 씨, 이게 뭐예요? 깡패를 데리고 와서 협박하려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야. 협상이야. 90억 원을 혼자 다 가져가는 건 너무하잖아.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나서며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 말 잘 들어. 돈은 혼자 가지면 탈나는 법이야. 저는 무서웠지만 현수가 있어서 용기를 냈어요. 제가 왜 돈을 나눠줘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제 돈인데? 법이 뭐야? 주먹이 법이지. 그 순간 현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금 일일이 누르고 있어요. 협박죄와 공갈죄로 현행범 체포 요청할까요? 이 새끼가. 깡패 중 한 명이 현수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돌아보니 경찰관 2명이 와 있었어요. 신고 들어와서 왔는데 무슨 일이에요? 현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어요. 경찰관이 현수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호사님, 무슨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합법적인 상속 문제를 가지고 깡패를 동원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석현이와 깡패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이모가 나오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경찰관님, 저는 이 유언장의 작성자입니다. 제가 정신이 멀쩡할 때 직접 쓴 거예요. 어르신, 혹시 누군가에게 강요받아서 쓰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제가 알아서 쓴 거예요. 그때 이모가 도연이와 그의 아내를 차갑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사실 너희 아버지랑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 먹이고 키운 거지. 그러니 그만큼 준다고 할 때 받아. 안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어.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젊은 시절 결벽증에 가까운 완벽한 사람이고 싶었어. 사업을 하니 겉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 하지만 자존심 상해서 재치로 호적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 호적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사람들이 호적까지 보자고 하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경찰관도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이 아이들과 저는 남남입니다.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이죠. 그러니 제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건 제 자유예요. 경찰관이 석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협박을 하신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상의하려고. 가족끼리 상의하는데 깡패가 왜 필요해요? 결국 석현이와 깡패들은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경찰들이 가고 나서 현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저는 친어머니께 돌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 큰 집에서 함께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영자야, 엄마 행복해. 딸도 찾고 손자도 만나고 이모도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영자야,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네. 너무나 많이 늦었지만 저는 그날 저녁 현수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큰 저택을 사서 친어머니, 고모, 저, 현수 가족이 모두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90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받고 싶었던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평생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 후 200평 3층 주택에서 저는 친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현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친어머니가 영자야, 밥 먹자고 부르시는 소리에 잠에서 깨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어제는 현수의 첫 아이인 손녀가 태어났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친어머니를 보니까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증조할머니가 되셨네요, 엄마. 그러게, 내가 증조할머니라니. 친어머니가 아기를 보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모는 요즘 치매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니까 정신도 맑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지셨거든요. 평소에는 치매 환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멀쩡하세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의 치매는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이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 사업 실패, 가족 해체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뇌에 일시적인 혼란이 온 거죠. 그럼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모는 지금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지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마음에 짊어지고 계셨던 죄책감을 털어내시고 나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편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영자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기적 같아. 내가 시집 올 때는 상상도 못했지. 장학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김순정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제 친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매년 100명의 고아원 출신 아이들에게 대학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어제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사장님, 저도 나중에 이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정수기 회사는 그만뒀어요. 20년 동안 성실히 일한 덕분에 퇴직금도 많이 받았고 동료들이 성대한 송별회도 열어줬거든요. 영자 씨 없으면 우리 회사 어떻게 해요? 정말 아쉬워요. 마지막 날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석현 씨는 이후에도 포기를 하지 않고 협박을 했어요. 결국 협박죄로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저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있어. 너를 잃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석현 씨, 이제 과거는 모두 잊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제게는 이제 더 소중한 가족들이 있거든요.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데 현수가 말했어요. 엄마, 정숙이 AS 나갔던 그날이
우리 인생을 바꾼 날이었네요. 그러게, 만약 그날 다른 기사가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운명이었나 봐요, 엄마.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어요. 달동네 쪽방에서 바라보던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하지만 가장 달라진 건 풍경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분노와 원망, 그 모든 감정들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수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 버텨내시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존경해요. 저는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현수야, 엄마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었어. 너는 엄마의 희망이었고 꿈이었거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 갔던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준 날이었네요.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